네,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강연아 센터장님께서 진행해 주셨고, 이제 남은 세션을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창의기술경영학과 부교수 이기현입니다. 오늘 세션의 사회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환경 위기와 사회 불평등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기후 변화는 사회적 약자에게 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건강, 생계, 기본 자원 접근성에 있어서 그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사회적 약자에 있어서 더 파급력이 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책 개입, 지역사회 활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각도로 본 세션에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션의 좌장님으로서 연세대학교 의료선교센터 국제사역 소장이신 최원규 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패널을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네, 내빈 여러분, 그리고 또 연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3세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두 개의 시급한 과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환경 위기와 사회 불평등을 주제로 할 것이며 이 둘은 상호 연계되어 있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급한 행동, 공동의 노력, 심도 있는 논의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귀중한 대화를 통해서 함께 통찰력을 나누고 또 다양한 관점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이자 또 연세대학교 의료선교센터 국제사역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 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한 통찰력 있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첫 번째 기조 연사는 데이브 부클리스 박사님이십니다. 런던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아로샤 국제본부의 신학 디렉터이십니다. Connect Faith 그리고 Environmental Responsibility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부클리스 박사님께서 시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신시아 모엘로베다 박사님께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역시 온라인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태평양 루터 신학교에서 신학 사회윤리학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또 대학원에서 가르치고 계시고 TLTS 센터 초대 원장을 맡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윤리, 기후 정의, 그리고 또 신앙을 기반으로 한 사회 활동과 관련된 전문성을 공유해 줄 것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에는 밤 늦은 시각인데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패널리스트로 함께해 주고 계신 윤이실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기독윤리학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기후와 관련된 실향민, 난민, 그리고 또 인권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것이며 그리고 또 이러한 도전과제와 관련된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패널리스트는 에코벨 CEO이신 김소연 대표님이십니다.
한국 신재생에너지 학회장이시고 그린 플라스틱 연맹 이끌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박 학회 바하 학회를 이끌고 계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는 연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조 연사이신 데이브 부클리스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2025년 GIF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함께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도전 과제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기독교 전통에 따라 성경 중심적인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신앙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점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도덕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전 세계의 40%가 종교를 갖고 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동원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생물 다양성이 무너지고 있고 기후가 혼돈이 이루어지고 있고 불의와 과소비가 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세계 대전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유엔이 발생을 하면서 공동의 번영을 꿈꿨지만 그 꿈이 처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일반화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세 가지 위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 다양성이 무너지고 있고 기후 혼돈이 발생하고 있고 인간 사회에서 불의가 발생하고 있고 부국가의 과소비가 빈국의 어려움과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악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쪽의 문제가 악화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생물 다양성, 기후변화, 정의를 같이 다루어야 합니다. 간략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1970년부터 지표를 살펴보면 생물 다양성의 손실은 73%에 달하고 있습니다. 종이 손실되었다라는 것은 아니고 전체 개체 숫자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제 생애보다 더 짧은 시기 동안에 이만큼 많은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고 있는데 생물 다양성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종의 생존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UN IPCC의 6차 보고서를 보면 빠르고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있어야만 불가역적인 변화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복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땅을 파괴한다면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들을 보면 행성의 경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결국 기후변화가 굉장히 큰 변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50년 동안 인구도 급격하게 늘어났고 에너지 사용, 물 사용, 교통 사용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서 자연이 파괴되고 있고 어류가 파괴되고 있고 토양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부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덜 받고 있고 오히려
배출을 많이 하지 않는 국가들이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적응력도 부국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기후금융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국도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개국의 청년들에 대한 설문이 10,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중에 3분의 2의 응답자들이 미래가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절반 이상은 인류는 이제 절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조널 원베트라는 저널리스트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리더들은 위험해 보이고 또 우리의 유권자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과 또 절망으로 인해서 분노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이 행동을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국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소비주의 그리고 오염으로 인해서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미래를 위해서 쾌락을 즐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는 우리의 전통으로 돌아가서 성경적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세 가지로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회개를 해야 하고 다시 성경을 묵상해야 하며 그 다음으로는 기도를 바탕으로 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선 먼저 이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나 멜컴스는 절망과 희망과 모든 성경적인 전통을 담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깊은 슬픔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슬픔을 바탕으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행동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G.K. 젠슨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전 세계의 핵심적인 문제는 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성경 구절을 고르기보다는 전체 창조 질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서 5개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 중에 5가지를 고른 것이죠. 이 5가지는 보통 인류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구와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임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그 자체입니다.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양성과 풍부한 생명력을 통해서 창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창조를 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창조는 모두를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시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를 위한 것이고 골로새서 1장을 보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창조에서의 우리의 상황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종보다 더 낫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중의 새와 바다에 있는 물고기 모든 창조물들에 대해서 돌볼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돌봄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낫다라는 것이 아니고 생물 다양성에 대한 역할을 의미합니다. 창조물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역할이죠. 두 번째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악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 중에 첫 번째 언약은 노아를 통한 언약입니다. 이 아주 오래된 노아의 홍수에 대한 또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주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구원을 모형으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구원을 받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4쌍의 사람 부부가 구원을 받는데 7쌍의 동물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 7장을 보면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때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을 포함하고 있고 창세기 9장을 보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이다라고 무지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과의 언약이 아닌 세상과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언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도 땅과 창조물에 대한 언약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에 대한 구원, 하나님과의 회복은 인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창조물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이곳에서 영적으로 모두에게 서로 영향을 주는 세상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직접 개입을 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화목을 이룸으로써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화평을 이루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모든 창조물에 대한 구원자입니다. 노아와의 언약에서 지구와 창조물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한 신언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사람을 위한 복음일 뿐만 아니라 지구를 위한 모든 창조물을 위한 구원인 것입니다. 4번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교회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세워졌을 때 새로운 신약 성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이고 창조물의 머리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을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창조는 교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계속해서 보면 여러 창조물들이 썩어짐에서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교회를 통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을 이룸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창조를 보여주고 세상을 돌본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5번째의 하나님의 주권은 새 창조로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새 창조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가 될 것입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지구가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종말이 있겠지만 그곳에서 또 새로운 생명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나타나는 것이죠. 신약 구절 3가지를 보면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자가 해산하는 모습을 토대로 얼마나 세상이 해방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니라 하시고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사람들과 함께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새 창조를 바라보며 지구를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행동을 통해 기독교인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실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황 프란시스코는 천주교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집에서 지구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다른 기독교 전통을 갖고 있는 로잔 운동을 통해서는 복음이 개인과 사회를 위한 복음일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을 위한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로잔 대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보존을 위한 전 지구적 운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함께 보존하자라는 것입니다. 로잔 대회는 기독교 단체 중에 특이하게도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실용적으로 신학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에코 교회 프로젝트를 통해서 8,000개의 영국 교회가 지구가 예수님의 것이고 지구 안에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고 로잔 활동을 통해서 루안다에서는 에투아 숲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주 귀중한 생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숲에서 나오는 물 자원이 500만 명에게 안전한 식수원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에티와 숲이 앞으로 보존이 잘 될 거라는 희망을 주는 최근에 현지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빈곤, 기후 문제, 이 다양한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할 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위기로 제가 시작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무너지고 있고 기후 혼돈이 있고 정의가 없고 과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복잡한 문제는 바로 다양한 종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현대적 과학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완전한 생태계라는 기독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 지구를 같이 돌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SDG를 향한 방향성과 잘 맞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연 기반의 솔루션을 사용해야 하고 사람들의 한계점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자연 환경이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연과 별개가 아니고 또 자연을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내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창조물 중 하나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모든 창조물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발표를 통해서 신앙의 중요성, 특히 기독교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지혜와 화해, 또 생태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사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환경 위기에 대응할 때 불안이나 절망, 도피로 대응하기보다는 성경적 지혜를 통해서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5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조, 언약,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새 창조인 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시아 몰러베다 교수님, 캘리포니아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계신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글로벌 인게이지먼트 앤 empowerment 포럼 GEF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좌장이신 최원규 박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너무나도 지혜로운 발표를 해주신 데이브 부클레스 박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기후 변화가 이미 빈곤
인종차별, 식민주의에 의해서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불평등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와 그리고 사회 불평등 또는 정의 부재 이것을 기후 injustice, 이 정의 부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의 교차점을 우리가 빈곤이나 또는 기후 위기를 논의할 때 논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심각한 윤리적 위기로 우리가 지적하기도 합니다. 앞서서 부클레스 박사님께서도 이 기후 불평등과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간략하게 발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을 윤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의 질문에 대해서 논의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국제사회, 그리고 또 경제 정책, 그리고 또 관행들 로부터 수혜를 입은 지역사회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관행들은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졌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첫 번째 저는 기후 윤리학자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간과하는 것이 종종 간과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날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역사적인 사실들 그리고 또 권력 관계를 우리가 직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간과되거나 또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다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기후 변화를 일으킨 자들은 누구이고 그리고 또 기후 변화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것은 21세기의 가장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일반적으로 기후 변화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기후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후변화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은 기후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은 아니죠. 가뭄이라던가 또는 해수면의 상승을 일으킨 주범들은 아닙니다. 두 번째, 기후와 관련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관행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와 같은 정책과 관행을 도입을 하면서 수혜를 입은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더 처참한 상황에서 살게 되거나 또는 목숨을 잃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윤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은 가장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후 위기에 특권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취약계층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약계층들, 특히 개도국에 있는 소외 집단들이 이 기후 감축 제도에 의해서 더 열악한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의 직접적인 결과보다도 이런 기후 감축의 정책에 의해서 더 열악한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 정책 그리고 관행에 의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해서 일각에서는 목숨을 잃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법적 또 윤리적인 측면을 바라봐야 하는데요. 한 전문가는 한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은 가장 책임이 적은 사람들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윤리적인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거버넌스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딜레마에서 인종 또 계층의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기후 변화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고요. 특히나 빈곤층에게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색 인종들이 크게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글로벌 사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기후 채무 또는 기후 식민지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제가 인도 남부에 있는 교회와 이 에코 세미나를 준비할 때 배운 용어였습니다. 기후 변화를 기후 식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글로벌 노스가 5세기 동안 부를 축적하게 해주었던 식민주의와도 연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의 많은 지역들이 빈곤하게 된 반면에 또 부를 축적한 지역들이 있는 반면 이러한 식민지 또 식민주의의 유산이 기후식민주의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기후 재난의 문제, 그리고 또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가 구조적인 측면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이 재난의 문제가 더욱 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해법은 지역사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글로벌 공동체 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어려워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SDG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 변화 그리고 기후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방안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또한 SDG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후 정의와 그리고 또 기후의 문제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연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SDG는 빈곤 퇴치, 기아 퇴치, 그리고 불평등 해소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가 빈곤을 야기시키는 데 있어서 또 부의 격차를 야기시키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인지를 해야 합니다. 또 15번째 목표, 바로 물과 그리고 또 토지와 관련된 목표인데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문제, 이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혼과도 직결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가 부클레스 교수님으로부터 크리스찬의 전통에 대해서 들었었는데요. 이것이 종교적이든 또는 철학적인 전통이든지 간에 인간으로서 우리는 이 지구에 선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의 이익만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정을 위해서 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 안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저와 함께 이것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마 이 세션에 참여를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산업화 국가, 선진국에서 오신 분들 또는 화석 연료
추출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은행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을 계속 이어가면 기후 재난은 더욱더 심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글로벌 경제의 착취적인 성격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미 빈곤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취약한 기후로 인한 취약한 상황에 빠지게 만들 것이고 이 아이들 또 자녀들의 미래는 더욱더 열악할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부클레스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7번 그리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저희가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TOV 또는 TOV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네, 히브리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TOV 이 말은 단순히 좋다라는 뜻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계속 이어간다, 생명을 창출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창세기를 읽을 때 깨달음이 왔었는데요. 우리가 기후 변화를 다룰 때 우리는 지구를 파괴하는 뿐만 아니라 지구에서의 생명을 계속 이어가는 능력, 역량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생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지구의 능력을 우리가 손상시키고 있다는 그 깨달음이 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을 때 이 지구, 우리 세상에 부여하셨던 그 능력을 우리가 이제 손상시키고 있다는 그 깨달음이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윤리적인 측면,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사회 구조적인 측면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시스템이 있는데 경제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충분히 소유를 하고 있는가, 또 누구는 굶주리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기후 위기와 그리고 사회 불평등, 또 기후 불평등의 이러한 넥서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었는데 이로부터 이익을 또는 수혜를 얻은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기후 불평등에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한번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기후 채무 또는 climate debt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의 본질 자체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이 기후 변화를 우리는 종종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기후 변화를 지속 가능성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기술을 활용을 하여서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를 하고 에너지를 보존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석 연료를 대체 에너지로 교체를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접근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후 변화가 역사적으로도 또 현재도 어떤 권력의 불평등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충분치가 않죠. 이것은 충분치 않은 윤리적인 접근법입니다. 사회 내에서의 부유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부유한 섹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선 불균형적으로 기후 변화를 일으킨 세력들 또는 섹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취약계층들이 불균형적으로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위기를 일으켰던 경제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지속 가능성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기후 채무 (climate debt로서 대응을 할 때에 우리가 단순히 기후에 적응을 하고 완화하기보다는 기후 부채의 접근법에서 봤을 때, 즉 이러한 선진국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오염을 한쪽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후에 대해서 이와 같은 논의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 원칙에 따르면은 부유한 국가들이 과거에 1인당 더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을 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많은 감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더 적게 배출을 했던 국가들에 비해서 더 많이 감축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더 적극적으로 기후 금융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앞서서 부클리스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후 적응과 관련을 해서 더 많은 파이낸싱을 제공을 해야 하고, 또 적게 이 기후 위기에 기여한 국가들에게 그만큼의 배상을 해줘야 하는 차원에서 파이낸싱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파이낸싱에 더 큰 기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화석 연료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를 더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파이낸싱이 더 크게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는 메커니즘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후 부채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클리스 박사님께서 이 repentance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트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사실 실천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 기후와 관련을 해서 이제는 회개를 실천해야 하는 때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나라도 역시나 책임이 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역사적으로 오늘날의 이런 어려운 상황에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잘못했던 것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윤리적인 위기를 정의 내리는 것, 이것은 바로 기후 위기의 가해자, 그리고 또 가장 큰 피해자를 정의 내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DG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 수혜를 입은 국가들,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한 경제 정책에 수혜를 입은 국가들이 따라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기후 관련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활용을 하여서 우리가 보다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정의를 구현을 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신시아 모에로베다 교수님께서 기후 변화가 불평등하게 소외계층들 또 취약계층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통찰력 있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널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윤이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으로는 김소연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두 분의 기조 연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상으로 저의 모습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생각을 하는 영감 있는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는 본 토론을 통해서 이 주제와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변화를 꾀하고 있는 자들이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의 구조를 보면 환경
위기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류가 자신들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자연을 파괴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웃들과 얼마나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이웃들이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불의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면서 인지적 차원, 감정적 차원, 그리고 제도적 차원에 대해서 각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인지적 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덕적 민감성을 높이고, 또한 구조적 폭력에 대한 개인 및 공동체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사회 단위에서 국가 단위에서는 자연과 사람이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각 사회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두 분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가장 취약한 계층이 우리 사회 내에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개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서 구조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서 교수님께서 저술하신 책에 바로 환경 식민주의, 생태 제국주의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타 국가를 희생하면서 자국을 발전시키는 패러다임에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계층에서 다른 계층들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비가 환경 위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해수면 상승과 오염, 식량 부족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생물적 제국주의에 우리가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시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 세계와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의 연대로서 모두를 위한 정책을 옹호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 불의가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해야 할 것이며,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을 적극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감과 분노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앞서 부클레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분노와는 조금 다른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정 변화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실에 대해서 화가 나고 타인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적절한 분노는 부적절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대해서 화가 나지 않는다면 행동하기가 어렵고 불의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분노를 활용하게 된다면 저항과 변화에 대한 희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비폭력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죠. 사회적 불의에 대한 비폭력적 대응을 함으로써 개인과 지역사회의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감을 통해서 우리가 기후위기의 피해자들을 이제는 수동적인 고통받는 자들이 아닌 존엄한 참여자로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 피해자들의 문화에 대한 존중, 또 사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동체적 대응과 법 규범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도적인 차원입니다. 앞서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국내외 규범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제도적인 변화와 법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특히나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가 있어야만 천연 자원과 또 자신의 토지를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참여에 대한 기회도 고루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차원은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김소영 박사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린 이 세 가지 측면의 제안을 통해서 미래의 논의가 더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소연 박사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요. 바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우선 먼저 간략하게 제 자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코벨의 대표이사인 김소연입니다. 에코에셋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탄소 감축 그리고 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플랫폼입니다. 최근에 기후 위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여러 기업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국내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만나 뵙게 돼서 기쁩니다. 네, 기후 위기에 의한 이런 환경의 문제들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또 제가 논의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관련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세션과 연관이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발표들에서 언급되었듯이 환경 위기는 단지 생태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존 자체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서 또 사회 불평등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보호 그리고 또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탄소 감축 프로젝트 그리고 탄소 배출 관리 프로젝트 등을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개도국 관련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개도국은 점차 더 이 기후위기에 의해서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지속 가능성이 더욱더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친환경적인 이니셔티브이자 또 비즈니스 모델들 중에 기업들이 도입할 수 있는 모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특히 이 국가들마다 NDC, 자발적 국가 기여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각 국가마다 자발적으로 이 탄소 감축을 해야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탄소를 감축하여서 이 이를 위해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던가 또는 탄소 포집 혹은 기타 기술을 활용을 함으로써 탄소를 감축을 해야 합니다. 현재 가장 한국에서 널리 인지되고 있는 방법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자원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운송 부문, 자동차 그리고 또 선박에서 대체 에너지를 적용을 하고 또 산림을 관리를 하고 또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탄소 감축 그리고 또 전력 감축을 하는 디바이스를 활용을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탄소 감축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서 여러 가지 환경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관련돼서 어떠한 사업들이 존재할까요? 네. 우선 CDM 사업이 있습니다. CDM은 성정 개발 메커니즘입니다. CDM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탄소 크레딧으로 실적을 인정받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감축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많은 개도국은 에너지 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CDM 메커니즘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 크레딧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바이오매스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재조림 사업을 통해서 또 탄소 감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재원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탄소 감축 활동은 글로벌 환경을 개선하는 데 뿐만 아니라 기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취약계층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또한 또 글로벌 비즈니스 마켓에서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선보이고 또 안정성을 더욱 굳건히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탄소 배출권을 판매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탄소 배출권의 거래를 하게 되면서 탄소 감축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활동들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연구를 오랫동안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투명성, 효율성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경쟁력도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저는 또한 이 자리에서 또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탄소 감축은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코에셋은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기회에 저희 시스템을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환경 위기에 라는 공동의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적 가치 그리고 실질적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환경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통찰력 있는 말씀 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 또한 윤 박사님께서는 다재적인 접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소연 대표님께서는 탄소 자산 관리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데이브 부클리스 박사님, 센시아 몰로베타 교수님께 마지막 발언을 한두 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브 부클리스 박사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세션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특히나 동료 패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러한 도전 과제를 접근할 때 개별적인 도전 과제들이 아닌 하나의 도전 과제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이던 불이이던 빈곤이던 생물 다양성이던 이러한 다양한 도전 과제를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 개개인의 안녕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상호 의존적인 세상의 일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 이웃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과도 협력을 해서 모두의 안녕을 위해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혼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몰로베다 교수님 이제 마지막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리지 않는데요, 박사님. 네, 저도 다른 연사분들의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부클리스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첨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히 개개인으로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함께 협력을 해야만 합니다. 다른 조직들, 단체들과 함께 해야 되고요. 기관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즉 개인으로서 혼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 위기와 생물 다양성 위기 그리고 또 엄청난 이 빈곤의 문제 그리고 또 부의 불평등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다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를 절망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해결하기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너무나도 이런 위기가 심각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들이 심각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지혜를 갖고 있고 또 용기 그리고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역량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을 기울일 때 공동의 선을 이룰 수가 있고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일궈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의의 부재 그리고 또 기후 위기가 교차하면서 일어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또 신앙의 힘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본 세션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저명한 발표자분들과 패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중한 전문 지식과 시각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논의가
진행이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마무리하겠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은 계속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얻은 지식과 아이디어, 영감을 바탕으로 실천에 옮기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 조직, 정책 내에서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좌장님과 패널 분들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연사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시고 기후변화와 불평등을 같이 논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짧은 휴식 시간 이후 다음 세션을 3시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